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여름 전 세계의 대규모 행사장에서 폭염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정기 성지 순례인 하지에서도 1,3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50도가 넘는 더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례 산업의 허점을 노린 브로커들과 메카를 관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미진한 대처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참사가 반복된 하지 성지 순례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대해서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브라질에서는 연날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연의 줄에 유리가루를 묻혀서 쓰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발사해서 전면전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저녁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있는 군기지를 향해서 40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공격 이후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확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미국의 고위정보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위기가 점점 높아져서 양측 중 일방의 공격만으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가 현지 시각으로 28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에브라임 라이시 전 대통령의 헬기 추락사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요. 26일까지 선거운동을 마친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강경 보수파인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인데요.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에서 3차례 고배를 마셔 4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5일 다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와 미국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무역 제한 조치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IMF는 미국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산 자재 사용 등의 정책이 무역 투자 흐름을 왜곡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고 올바른 해법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IMF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4월 전망치 2.7%와 비슷합니다. 한편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에 미국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유럽연합 정상회 첫날에 폰데어라이엔을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다음 달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 인준투표에서 720석의 과반인 361표 이상을 획득해야지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한편 유럽연합 외교수장인 외교안보고위 대표 후보는
대러 강경파인 카예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별도 인준 투표 절차 없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는 안토니오 코스타 전 포르투갈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중국 삼중전회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다음 달 15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삼중전의 의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구축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중전에는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자리로 신임 지도부가 1년간 국정 운영해 본 뒤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가장 관심을 받는 회의입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스윙,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하셨네요. 지금 미국 대선 후보 첫 번째 TV 토론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 애틀랜타인데요. 대표적인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죠. 민주당 갔다가 공화당 갔다 이런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토론 통해서 유권자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가 토론 직전까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감 표출했고요.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애틀랜타 유권자들의 의견도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 모두가 고령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만 네. 워낙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라 지지하는 사람들도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지지하는 쪽에서는 바이든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는 범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쪽은 미국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2020년 선거에서 코로나라는 상황이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선전했지만 원래 조지아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라면서 경제 상황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간 정책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조지아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 때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하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당시 조지아주 법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때문에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이제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 TV 토론 직전에는 비방 광고를 서로 하면서 신경전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측이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 광고를 먼저 하면서 네. 신경전 장외 대결까지 벌었는데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토론이 진행되는 조지아주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경합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광고를 실었습니다. 네. 계단에서 넘어지고 화면도 직접 보여줬는데요. 자전거에서 쓰러지고 재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툭하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4년도 백악관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졌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고령 문제다라는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바이든 측에서는 전직 트럼프 정부의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는 독재자이고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뭐 토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각자들마다 판단이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 컨택이나 카메라 보는 모습 좀 네. 관중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얘기를 하는 듯 저는 보였습니다. 네. 자, 요 TV 토론 끝난 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올지 내일쯤에 또 네. 다음 주쯤에 또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과거 관행 때문에 생긴 실수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그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인도 아이폰 제조 공장에서 기혼 여성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인도 정부는 주요 아이폰 공장이 있는 인도 타밀나두주에서 이 폭스콘이 기혼 여성을 채용하는데 구조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회사 측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 폭스콘은 애플의 최대 아이폰 생산 업체인데요. 인도에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 전체 아이폰 물량의 4분의 1을 조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현지에서 생산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폭스콘의 전 인사 담당 임원이 폭스콘이 최근까지 인도 조립 공장에서
미혼 여성보다 더 많은 의무가 있는 기혼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라고 로이터 통신 측에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외에도 폭스콘의 채용 대행사 직원 그리고 현직 인사 담당자들은 결근이 많고 임신과 출산,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는 기혼 여성자들을 회사가 회피했었다, 기피했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폭스콘의 임원들은 이런 지침을 채용 대행사들에게 하달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기혼자인 힌두 여성이 제조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통 장신구를 착용해서 채용에서 제외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내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의혹이 커지면서 인도 노동고용부가 기혼 여성 고용 기피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가 1976년 평등 보수법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면서 남성과 여성 근로자 채용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도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편 폭스콘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채용 문제가 2년 전에 발생한 실수였고 지금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이터 통신은 기혼 여성 채용 배제가 작년과 올해 5월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원청 업체인 애플도 2022년에 채용 관행에 관해서 우려가 있어서 처음으로 제기됐을 때 즉시 조치를 취했었고 공급업체 협력해서 월간 감사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폭스콘을 포함한 모든 공급업체가 기혼 여성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애플 측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스텔스기보다 탐지하기 어려운 풍선. 예. 네. 풍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요즘 네. 반갑지 않은 풍선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스텔스 항공기를 잡아내는 레이더를 이용해야지 포착할 수 있는 첨단 풍선을 개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미군이 스파이 풍선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중국의 과학자들이 보다 간단하지만 효율적이고 저렴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최근에 기밀 해제된 공식 자료를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2년 1월 달에 스촨성에 있는 한 마을에서 공중 부양기구 현장 시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풍선의 레이더 단면적이 16제곱센티미터로 네. F-35 스텔스 전투기 면적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풍선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비행기보다도 탐지하기가 어렵고요. 거기다가 네. 전통적인 레이더 탐지 방법은 복잡한 지형 그리고 개방된 환경에서 전자기적 간섭 때문에 뭐 소음 이런 것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단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인민해방군은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14개 풍선을 발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인민해방군 소속의 부연구원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공중부양 풍선은 살상 무기를 투한다든지 여론 조성, 심리정, 정보 정찰 등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2023년 1월 달에 미국의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풍선이 날아왔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컸었는데요. 그렇죠. 네. 문제는 그때 이걸 미국이 감지하지 못해서 못했죠. 사건이 더 커졌습니다. 네. 미 국방부 측에서는 유사한 풍선들이 종종 미국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미국의 레이더가 풍선 같은 물체에 대한 탐지 능력을 캐치하는데 찾아내는데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선인장, 코끼리, 도마뱀의 공통점은 저는 이거 보고 찾아내려고 했으면 아직도 못 찾아냈습니다. 네. 공통점 뭔가요?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네. 기후변화 때문에 또는 불법 거래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여러 가지 시설을 건설하느라고 인프라가 넓어지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4만 5천 종이 넘는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이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명단 레드리스트를 27일자로 공개를 했는데요. 총 16만 3,040종의 멸종위기 목록이 포함이 됐고 2023년 작년보다 6천 종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칠레 아타카마 해안 사막에 서식하는 코피아포아 선인장 그리고 보르네오에 있는 코끼리, 그란 카나리아에 있는 거대 도마뱀 이런 것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 측은 코피아오 이 선인장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에서 장식용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셜 미디어 통해서 이게 불법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이 선인장 전체 55%가 멸종 위기에 이미 그때 처해 있었는데 지금
지금은 82%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맹은 또 밀수꾼과 밀렵꾼들이 아타카마 지역의 도로와 주택을 확장하면서 선인장 서식지가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네. 위험해지기도 설명했고요. 또 보르네오에 있는 아시아 코끼리도 올해 새롭게 멸종 위기종으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야생에 남아있는 보르네오 코끼리는 약 1,000마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보르네오 숲의 광범위한 벌목 때문에 지난 75년간 서식지 거의 대부분이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와 이비자에 있는 거대한 도마뱀 그리고 스킨크라고 불리는 고유종 파충류도 침입성 뱀들의 포식으로 먹잇감에 줄면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면서 결국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연맹 측은 그러나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베리아 스라소니는 2001년에 62마리에 불과했는데요. 개체가 점점 증가해서 지금은 현재 2,000마리 이상으로 늘었고 그렇군요. 이거는 네. 가장 좋은 회복 사례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들을 보니까 뭐 불법 거래, 네. 도로와 주택을 확장하고 벌목하고 다 사람의 맞아요. 활동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게 최고의 회복 사례처럼 좀 잘 지켜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싶습니다. 지구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같이 사람이 살아야죠. 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번째 키워드 이렇게 해서라도 막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도 네. 이제 동물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뿔소 밀렵 방지를 위해서 이 코뿔소의 뿔에 방사성 물질을 시험적으로 주입하는 방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네. 리소토프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요하네스버그의 한 대학의 교수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코뿔소 20마리의 뿔에 소량의 방사성 물질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주입된 방사성 물질 나오는 방사선 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양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네. 코뿔소의 코뿔소에? 건강이나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괜찮고.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방사성 물질이 주입된 뿔을 사람이 약재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인체에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전 세계 국경에서 설치된 방사능 탐지 모니터로 포착해서 밀거래를 적발해서 궁극적으로 밀렵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의 코뿔소의 80% 가까이가 서식하는 남아공에서 이 전통 의학에서는 이 코뿔소의 뿔이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 또 아시아 지역에서 이 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 코뿔소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뿔소 뿔의 국제 거래는 물론 금지가 돼 있긴 합니다만 네. 약재나 장식품 활용되는 베트남, 중국 등지의 암시장에서 이게 금이나 마약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밀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코뿔소 재단은 남아공에서 약 15,000마리 코뿔소가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남아공 환경부는 지난해 밀렵으로 희생된 코뿔소가 499마리로 전년보다 11% 증가하면서 밀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밀렵 방지를 위해서 코뿔소의 뿔을 미리 잘라내거나 염료로 염색하는 다양한 방법도 이미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방사성 물질을 주입했다고 해서 혹시 코뿔소가 더 안 네. 좋아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건 하니까. 괜찮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이 방법까지 이제 생각을 동원을 하는 해가지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활동 많이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이게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어떤 얘기일까요? 여행용 가방에 전동 스쿠터 기능을 합친 전동 캐리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봤어요. 네, 사진 뉴스에서. 보셨죠? 네, 네. 크진 않아요. 이게 캐리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근데 공항 가면은 아이들이 뭐 전동 캐리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캐리어도 이렇게 타고 싶어 하거든요. 하죠. 예. 그래서 부모들이 꼭 잡고 약간 네, 태워주시긴 맞아요. 하시는데 이 전동 캐리어를 몰던 여성이 일본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걸그룹의 한 멤버가 공항에서 네. 이 전동 캐리어를 탑승한 채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니혼게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경찰서가 지난 3월 달 말에 전동 캐리어를 몬 중국 국적의 30대 유학생을 적발해서 최근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유학생은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다라고 네.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학생이 탄 전동 캐리어가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면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따로 면허가 있으리라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전동 여행 가방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단속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속도가 좀 꽤 있습니다. 최고 시속 13km 정도로 주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공항에서 이걸 타고 이동하다가 충돌 사고, 접촉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오페라 극장, 비엔나 커피. 비엔나. 어디죠? 오스트리아 비엔나. 네, 맞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네. 저는 진짜 예전에 가봤거든요. 네네. 20대 때.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뽑혔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평가를 했는데 5개 항목 중에서 4개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 빈이 1위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4개 부분은 안전성, 의료, 교육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종합 점수가 98.4점으로 3년 연속 1위였는데 스포츠 행사가 조금 부족하다. 여기서는 점수가 약간 깎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B는 2018년부터 19년, 22년부터 24년까지 해서 계속 1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도시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그리고 스위스 쥐리, 호주 멜버른, 캐나다 캘거리,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호주 시드니, 캐나다 밴쿠버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일본 오사카,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런 도시들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코펜하겐 비롯해서 제네바 쥐리는 적당한 인구 규모, 낮은 범죄율, 쾌적한 도로시설, 대중교통 체계 발달 이런 것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네.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해. 너무 붐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였으면 좋겠고 쾌적했으면 좋겠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 아시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일본 오사카는요. 안전성, 의료, 교육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화 환경 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도 높은 순위 올라갔고요. 네. 우리나라 서울은 80점대 후반 기록하면서 아시아에서 5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가장 살기 좋지 않은 도시, 나쁜 도시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여행 가고 싶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스틱스의 노래 Come Sail Away 함께 듣겠습니다. Set an open course for the virgin sea, 'cause I've got to be free, free to face the life that's ahead of me. On board I'm the captain, so climb aboard. We'll search for tomorrow on every shore, and I'll try, oh Lord, I'll try to carry on. A gathering of angel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은 2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5조 5천억 원이 거쳐 2조 6천억 원, 31.7%가 감소했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보과천청사 앞에 모여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인 이 전 위원장이 모두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8,000명에게 38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다단계 업체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제택배로 주문한 공기청정기 필터에 58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어온 마약 밀수입자 등 4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의 유해 화학물질 제거 작업이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공장에서 수거한 폐 전해액 1,200리터는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로 옮겨 오늘 중 소각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3년간 1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볼 텐데요. 유재만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 또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이 다른 점들 또 얘기를 또 재밌게 해주셔서 기억에 남는데 오늘 소식 브라질 오토바이에 한국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비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오토바이 핸들에 보면 네. 안테나처럼 길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 운전자가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데요. 정말 안테나처럼 생겼습니다. 혹시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맞춰보시겠어요? 뭐 완전 안테나같이 길쭉한 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뭐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저는 언뜻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데 어떤 기능인 건가요? 네, 오토바이 핸들에 안테나처럼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꼴따 삐파라고 부르는 것으로 꼭대기에는 고리처럼 된 것도 있고 안테나처럼 끝이 둥근 머리처럼 뭐 둥근 머리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연줄을 자르다라는 의미로 바로 연줄을 자르기 위한 기구입니다. 하늘로 연날리기 하는 그 연의 줄을 자른다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연 싸움을 하거나 연줄이 끊어진 것이 도로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줄에 유리가루를 먹이기도 하고 연줄 자체가 질기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도로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연줄을 자르는 기구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연줄로 인한 사고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연줄에 목에 걸려 사망한 사례부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이러한 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연출 등의 키워드로 포르투갈어로 모토 아시덴티 삐빠라고 검색해보면 다양한 사고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는 목이 잘린 듯한 끔찍한 사진 자료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에서도 오토바이의 연줄을 자르는 기구가 설치된 오토바이들을 여전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핸들 양쪽에 2개를 설치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날리기가 뭐 연중 행사로 재미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또 하나 준비를 하셨는데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대마초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짧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26일 개인적 용도로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비범죄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에 따라 인구 2억 명에 달하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대마초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8명이 최대 40g까지 대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데 찬성했습니다. 40g은 대마초 80개 해당하는 분량인데요. 해당 결정의 발효 시점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대마초를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인데요.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대마초 개인 소지에 관해 하급심에 계류 중인 재판이 6,300건에 달하며 기소 전 단계에 있는 관련 사건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마초 소지했다가 수감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결정이? 이미 새로운 기준치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수감자들에게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네. 특히 이번 결정은 브라질의 기존 마약 정책이 실패한 데 따라 이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2006년 브라질 의회는 마약 거래상에 대한 처벌 순위는 높이되 대마를 포함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그러나 누가 거래상이고 단순 개인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뿐더러 소량이라는 모호한 기준 탓에 그간 법 집행관과 판사들이 자의로 판단해왔습니다. 휴먼 라이트에 따르면 해당 법이 통과되고 10년 후 마약 혐의로 투옥된 수감자들의 비율이 9%에서 28%로 늘어나는 등 마약 근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결정으로 브라질 교도소 관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수감자가 많은 국가입니다. 네, 여기까지 소식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기자가 해외 취재로 자리를 비우셨는데 앞으로 3주 동안 이현미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슬람교 최대 종교 행사인 하지하고 성지 순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 기간에 많은 무슬림들이 찾는 곳이 이제 메카하고 메디나 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메카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가 태어난 곳이고 메디나는 무하마드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곳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이기 때문에
그 지난 14일하고 16일 엿새 동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러진 올해 하지 순례의 대규모 이제 이제 방문객이 순례객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너무 더워서 폭염 때문이다 이런 뉴스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인명 피해 뭐 최종 집계가 나왔을까요? 네,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사우디 정부가 이제 총 1,301명이 사망했다 공식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사망자가 200여 명인 것을 감안을 하면 한 6배 정도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합법적으로 사우디 성지 메카를 찾은 인원이 180만 명이고 그중에 160만 명이 22개국에서 순례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망자를 국가별로 보면은 이집트 660여 명, 인도네시아 165명, 인도 98명 등 뭐 대규모 사망자가 있었던 국가들도 있었고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요르단, 이란, 세네갈, 수단,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지역에서도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최소 1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메카 메디나를 찾는 하지 순례,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이렇게 매년 사실 반복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중요성이 있길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지는 그 신조 암송하고 그리고 하루에 5회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라마단 금식을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이슬람 5대 의무 중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슬람 교도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생에 한 번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가 태어난 메카와 그의 묘지가 있는 메디나를 참배를 하는 하지 순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CNN 등 외신 보도를 좀 보면 이번 하지 순례에서 사망한 순례자 가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등이 메카에 묻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에서 죽고 묻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성지 순례를 준비해서 노년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 순례에 오르는 이슬람 교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순례자가 하지 순례에서 사망을 하면 신원 확인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사우디가 부담을 해서 장례를 치러준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자, 올해는 주요 사망 원인이 이제 온열 질환으로 나오는데 폭염이 뭐 50도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자주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 메카 한낮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정부는 사실 그 전부터 올해에 이제 이 하지 순례에 대비해가지고 안개 분무 시스템이나 도로 냉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불충분하다는 경고가 하지 순례 전부터 좀 나왔었고요. 일단 숙박 시설이 부족해서 냉방이나 위생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텐트에서 지내는 순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과 교통 시설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지 순례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 1400년 이후에 순례길에서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하면 하지 동안에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해마다 이제 기온은 계속 상승을 할 텐데 사우디가 다가오는 뭐 극한 미래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하지 순례 때마다 이런 대규모 사망 사태가 예상이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이제 정부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경고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러면 누구나 이 하지 순례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무조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하지 순례를 위해서는 별도의 성지 순례 이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하려는 신도들은 많고 연중 수용 인원은 제한을 되다 보니까 사우디는 이제 하지 참석용 비자를 각국 이슬람 교도의 수에 맞춰서 이제 비례 발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정부가 올해 비자 발급 인원을 180만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성지 순례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여행업체 등을 통해서 관광 비자 등으로 이제 하지 순례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이 좀 관광 비자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자로 이제 참여한 인원이 4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문제는 이제 이번에 하지 순례 사망자 중에 83%가 이제 사우디 당국의 순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집트의 경우에는 사망자 660여 명 중에 허가받은 순례자가 31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정부에서 16개 관광회사 면허를 박탈하고 일단 불법을 자행한 관리자들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요르단도 미허가 순례자들을 메카로 보낸 일부 여행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고 하고요. 티니지는 49명 사망 사실을 이제 밝히면서 이들 중에 다수가 미허가 순례자들이었다는데 책임을 지고 종교 장관을 해임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불법이 난무했었다. 성스러운 네. 종교 행사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네네. 허가가 꼭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좀 보면 네. 이슬람 교도들의 신앙을 이제 좀 장사에 이용하는 뭐 탐욕스러운 민낯이 좀 드러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등도 이번에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게 하지 순례 산업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뭐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네. 관광 또는 단순 방문 비자를 가지고 사우디를 여행할 수 있다는 허점을 여행업체, 불법 브로커, 밀수업자들이 이제 악용을 했고 네. 미허가 순례자들에게 하지 참여를 허용한 사우디 당국에도 이제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허가 순례자들은 이제 하지 기간보다 일찍 메카에 도착해서 일단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입국자들에게 돈을 주고 메카로 이제 차를 이용해서 이제 오고 가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실제로 이제 하지 순례길에서 우리 돈으로 약 25만 원을 주면 네. 차를 태워주겠다는 밀수업자들을 여러 명을 만난 사연 등을 전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정식 비자를 발급받고 이제 제대로 된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순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이런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우디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또 대규모 사망자가 나온 이집트나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국가 경제가 현재 절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관광 비자를 이용을 해서 미등록한 순례자들이 많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용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하지 순례 참여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는 건가요? 그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테디스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하지 패키지는 순례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우리 돈으로 최소 이제 47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꽤 들긴 하네요. 네, 일각에서는 그 최대 드는 비용을 2,360만 원까지 뽑는 그 자료도 있고요. 네. 하지 순례 기간이 5일에서 6일 정도 진행되는 것을 고려를 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순례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네네. 반면 미허가 순례자들은 대략 한 2천만 원 이제 안팎 우리 돈으로 한 2,000달러. 2,000달러 그러니까 2,000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한 278만 원 네. 정도로 하지 순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숨쉬기조차 힘든 떼약볕 아래에서 수십여 킬로를 걷다가 목숨을 잃는 뭐 그런 상황이 이번에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면 이 사우디에서 어떻게 좀 재정적으로 이득이 있는 행사이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네. 그 재정적 측면에서 하지는 사우디의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하지 순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대략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보고서를 보면 한 150억 달러로 보는 추정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사우디는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전 2030이라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네네. 해당 로드맵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이 관광 특수 부분인데요. 우선 하지와 um라를 위해 사우디를 찾는 순례자 수를 2030년까지 3천만 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전체 관광객 수를 1억 5천만 명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um라는 이제 하지와는 좀 다르게 연중 어느 때든지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하지와 um라를 통해서 이제 메카와 메디나를 찾는 순례자들이
음식, 여행, 숙박, 뭐 기타 지출을 통해서 사우디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게 비전 2030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전 2030이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듣는 걸로 네옴시티가 네. 포함이 돼 있죠. 포함이 돼 있는 네네네. 어떤 큰 프로젝트. 우리나라 옛날에 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비전 2030 로드맵은 2016년에 발표가 됐고요. 네. 그 발표 이후에 이제 이후에도 이슬람 성지 순례가 아닌 관광 목적으로 사우디 여행이 가능해진 건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2019년 9월 49개국에 대해서 관광 비자 발급을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지 메카하고 메디나는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철저히 출입을 금지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두 성지도 관광객에게 개방을 하기로 전격 결정을 하면서 2023년 1월 10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우디가 하지 순례 때는 물론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성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 국가 재정 수입 창출 다각화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숙박이나 의료 등 그렇죠. 각종 인프라는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늘리려면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고 네. 받았어야 됐는데 네네. 계속 문제 나오겠는데요. 네네. 일단 사우디 정부도 투자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6월 하지 시즌 때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0년간 하지 순례를 위해서 메카나 메디아를 찾은 사람이 9,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공식적으로는 18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명 이상이 하지 순례에 참여를 했으니까 이제 여전히 사람이 죽어나가는 순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전문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망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사우디 정부는 일단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허가 순례자들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네. 이 또한 또 이제 외신들을 보면은 하지 순례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인 사우디 정부의 이민 및 보안 절차가 광범위하게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메카 메디나가 이슬람교 성지인데 네. 사우디가 왜 관리를 하는 건지 갑자기 생각이. 네네. 네. 이 두 성지는 이슬람교가 최전성기를 누렸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패망한 1920년대 이래로 사우디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네. 성지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그만큼 힘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사우디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순위파 맹주를 자처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성지 관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두 성지를 정치 중립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우디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중립적으로 관리하려고는 하지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갈등이 발생할 때는 성지 순례를 위해 입국하려는 특정 국가 출신 이슬람 교도들을 거부하거나 제3국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뭐 그런 조치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네. 종주국, 네. 그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라서 이 두 나라가 계속 네, 갈등이 네. 있었잖아요. 네. 뭐 관련해서 충돌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네. 당연히. 왜 없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2015년 하지 순례 중에 2,000명 이상 목숨을 잃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란이 사우디를 맹비난을 했었는데 이란 순례자들이 거의 한 500명 가량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란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고요. 네. 그 당시 이란이 메카, 메디나 관할 권한이 사우디에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네.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관할토로 가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태는 결국 양국 간 단결로 이어졌고 이란이 이후 하지 순례에 불참하는 등 파장이 상당했었고요. 올해에도 하지 순례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 5월 말 그 사우디가 성지를 취재하던 이란 국영 언론 취재진 6명을 추방해서 이란과 불화를 했습니다. 네. 뭐 일주일간 6명의 기자들이 사우디에 구금돼 있기도 했었고요. 네. 반면에 중국 중재로 지난해 잠깐 사우디 이란 간 해빙 무드가 좀 조성이 됐을 때는 네. 하지 순례에 이란인 8만 6천 명이 이제 대거 참여하는 뭐 그런 분위기 좋을 때도 좀 있었습니다. 이 종교 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었다.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사우디가 이제 하지 순례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 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대규모 종교
종교 행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진짜로 제대로 갖추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이번에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이집트, 요르단, 인도네시아, 티니지 등은 사우디와 같은 순위파라서 사우디 책임론을 지금 대놓고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제 지금은 대통령 보궐선거로 치르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지만 네. 이 국면이 일단락이 되고 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고요. 네. 특히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국, 사우디 상호 방위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이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협정 체결까지 가게 되면 이란의 고립이 심화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외교 질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방위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가 회복 내용도 담고 있어서 네. 이란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도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지 순례를 둘러싼 사우디 이란 간 충돌 재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폭넓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수상한 GPS 이슬람교 최대 성지 메카 하지 성지 순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현미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전희의 노래 오픈아임스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